오늘은 중대재해처벌법과 관련된 얘기를 나눌 거예요. 2022년부터 50인 이상 사업장에 중대재해처벌법이라고 해서 사업주한테도 이제 책임을 묻게 되는데요. 간략하게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중대재해처벌법에 대해서는 네. 워낙 미디어 쪽에서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중대재해처벌법은 기업이 네. 안전보건 조치를 위반을 해서 네. 중대산업재해와 중대시민재해를 발생시켰을 경우에 네. 경영 책임자를 처벌하겠다는 겁니다. 맞습니다. 네, 그동안에 이제 중대재해가 발생이 됐을 때 큰 회사들 같은 경우에는 중간 관리자들이 처벌을 받았지만 맞아요. 내년부터 시행되는 중대재해처벌법에서는 CEO, 네. 오너 이런 분들에 대해서 직접적인 처벌을 하겠다는 개념이고요. 그다음에 다른 개념이 하나 또 추가가 된 게 징벌적 손해배상 책임이 부과가 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네. 그 부분은 좀 이따가 네. 자세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중대재해가 발생하면 사실 현재도 산업안전보건법에서 어떤 벌칙을 처벌 같은 걸 받고 있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중대재해처벌법을 제정한 배경이 어떻게 될까요? 예, 화면을 보면서 네. 그동안의 사례를 가지고 말씀을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2020년 4월 29일에 이천 한 익스프레스 물류센터에서 불이 났습니다. 네. 38명이 사망을 했는데요. 네. 이날 그 이 사고로 인해서 그 시공사 현장 소장은 구속돼서 3년형을 받았는데 네. 시공사 대표는 무죄가 되었습니다. 아무런 처벌이? 지금 법이 그렇습니다. 네네네. 그다음에 이 중대재해처벌법의 입법을 처음 만들게 된 계기가 네. 김용균법이라는 얘기 많이 들어보셨잖아요. 네네네. 이것도 네. 태안화력발전소에서 새벽에 이제 작업을 하다가 컨베이어 벨트에 끼어서 사망한 맞아요. 사건인데요. 네. 현재 이것도 재판이 진행되고 있습니다만은 네. 아마 태안화력발전소 관계자들은 처벌을 받지 않을 걸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혹시 이제 산업안전보건법과 중대재해처벌법에 대한 어떤 차이가 어떻게 설명이 가능할까요? 입법 취지부터가 좀 다릅니다. 네. 산업안전보건법은 산재 예방 및 쾌적한 작업 환경 조성이 입법 취지라면 네. 중대재해처벌법은 사용자 처벌을 통한 재해 예방이 목적입니다. 네. 입법 취지부터가 완전히 다른 것이죠. 네. 그다음에 사망 외의 부상에 대해서 처벌을 산업안전보건법에서는 따로 처벌이 없습니다. 네. 근데 중대재해처벌법에서는 7년 이하의 징역, 네. 1억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지도록 되어 있고요. 네.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징벌적 배상 책임 부분이 중대재해처벌법의 새로운 개념으로 네. 되었습니다. 그러면 중대재해라는 게 아까 노무사님 말씀대로 산업재해냐 뭐 시민재해냐는 얘기가 살짝 제가 기억이 나는 것 같은데 그 정의를 한번 설명해 주시겠어요? 제가 정의를 말씀드리기보다는 네. 그냥 사례로 네네네.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중대산업재해는 아까 말씀드렸던 한 익스프레스 물류센터 화재 사고나 네. 주영균이 네네네. 씨가 사망을 했던 네. 태안화력발전소를 떠올리시면 될 것 같고요. 네. 중대시민재해는 네. 세월호 사건 기억하시죠? 네. 예. 그다음에 가습기 슬리드 네. 사건, 말 그대로 제조물이든 네. 그다음에 교통시설이든 네. 아니면 놀이시설이든 이런 곳에서 이런 시민이 죽거나 네. 이렇게 다쳤을 경우에 네. 처벌을 받으실 수 있다는 것입니다. 네. 그러면 어쨌든 지금 법이 바뀌는 내용이 사업주한테 경영에 대한 어떤 책임을 부과하겠다라고 하는 건데 안전보건 확보를 위해서 어떤 것을 준비해야 될까요? 사업주는요? 그 전에 네. 그 중대재해 정의를 한번 말씀을 드릴까 네. 싶은데요. 중대산업재해만 가지고 한번 말씀을 드려보도록 네.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사망자 1명 이상이고요. 네. 두 번째는 6개월 이상 치료 부상자가 2명 이상인 경우. 네. 세 번째는 급성 중독 등 직업성 질병자가 1년에 3명 이상 이렇게 되어 있는데 네. 예를 들면 가스가 노출된다든지 화학물질이 노출돼서 네. 직원이 3명 이상 중독이 돼버렸다. 이러면 중대재해가 되시는 것이고요. 네. 지금처럼 가을이어서 좀 덜하긴 하지만 네. 한여름에는 야외에서 작업하시는 네. 경우가 많지 않습니까? 네. 그러다가 열사병으로 3분 이상만 쓰러져도 중대산업재해에 해당이 되시기 때문에 처벌을 받으실 수 있다라고 네.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아까 그 안전보건 확보 의무에 대해서는 법령에 따라서 한 4가지 정도가 네네. 규정이 되어 있는데요. 그 중에서도 1번하고 4번이 가장 좀 중요한 것 같습니다. 네. 1번이 재해 예방 인력 예산 등 안전보건 관리 체계 구축 이행에 관한 조치를 해야 되고요. 네. 네 번째,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 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를 해야 되는데 이런 네. 걸 위반했을 경우에 네. 처벌을 받으실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럼 형량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중대재해처벌법에서는 네. 개인과 법인을 구분해서 처벌을 할 수가 있는데요. 네. 제가 사망사고를 기준으로 한번 네.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처벌수의 개인이라고 말씀드렸는데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경영책임자 사장님이 해당이 되시겠죠. 네. 1년 이상 징역 또는 10억 원 이하의 벌금이 함께 부과되실 수가 있고요. 네. 법인인 경우에는 최대 50억 원까지 아. 벌금이 해체될 수가 있습니다. 네. 또 한 가지 대표자께서 안전보건 교육을 이수를 하도록 되어 있는데 만약 네. 그 교육을 이수를 하지 않으시면 네. 최대 5천만 원까지 과태료가 부과가 될 수가 있습니다. 어쨌든 이번에 개정되는 중대재해처벌법은 새로운 개념이잖아요. 징벌적 배상이 포함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징벌적 배상 책임이 어떤 건지 좀 설명을 부탁드릴까요? 이런 경우가 있습니다. 납기를 막 무리하게 맞추느라고 맞아요. 이 사고가 날 줄 알면서 봉사를 무리하게 강행하는 네.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 경우가 이제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에 해당이 되실 텐데요. 예를 들면 민사상 손해배상액이 네. 5억이었을 때 네. 이걸 5배까지니까 25. 최대 25억까지 물릴 수 있도록 이렇게 규정을 했습니다. 이와 관련돼서 이렇게 큰 회사들, 대기업 네. 같은 경우에는 작업을 하기 전에 네. 아침에 이제 조회를 하지 않습니까? 네, 근데 맞아요. 이제 오늘 뭐 작업이 어떻게 이루어지고 네, 안전상의 네. 조치들을 어떤가 하라라고 이렇게 네. 교육을 시키지 않습니까? 네. 이런 것들을 다 녹화를 합니다. 왜냐 나중에 사고가 났을 때 증거자료. 그렇죠. 네네네. 이렇게 우리가 노력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근로자가 실수로 이렇게 사고가 났다라고 항변하기 위해서 네. 이런 것들을 녹화를 하고 있습니다. 네. 그렇다면 기업에서 지금 이런 것들을 이제 사전에 준비해야 된다고 했는데 올해 그러니까 2021년 7월부터 대법원 양형위원회가 결정에 따라서 산업안전보건법과 위반 관련해서 형량을 좀 대폭 상향했잖아요. 사실 올 여름에 뭐 도로에서 건설회사가 뭐 이렇게 무리한 뭐 철거를 하는 과정에서 큰 사고도 있었고요. 이와 관련해서 어떤 기업 차원에서 어떤 대응 방안이 필요할 텐데 구체적인 대응 방안에 대해서 좀 설명을 부탁드리도록 할게요. 첫 번째는 네. 기업 자체적으로 좀 내부적으로 해야 될 것들이 있습니다. 네. 화면에 보시는 것 같이 네. 한 5가지 정도를 준비를 해야 될 텐데요. 네. 그 중에서도 네 번째, 안전보건 활동에 대해서 철저히 문서화해서 기록하라. 이게 무슨 말이냐면 네. 나중에 사고가 났을 때 너희는 그러면 네. 어떤 준비를 했고 어떤 네. 노력을 했는지를 네. 증거가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네. 이걸 좀 문서로 다 기록을 하시라라는 네.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또 한 가지, 충분한 보험가입을 좀 제안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자, 그 이유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네. 대법원 양형위원회라는 곳에서 네. 올해 산업안전보건법과 관련된 형량을 2배로 좀 늘렸습니다. 7월 1일부터. 네. 근데 그 감경 요소라는 게 있습니다. 형량을 줄일 수 있는 감경 요소에 보면 네. 일반 양형인자가 있고 네. 특별 양형인자가 있는데 사실 일반 양형인자가 더 중요합니다. 네. 네. 근데 일반 양형인자의 두 번째 보시면 보험가입이라고 되어 있거든요. 네. 말 그대로 경영 책임자께서 직원들의 복지를 위해서 또 네. 만일의 사고에 대해서 충분한 보험 가입을 해놓은 점에 대해서는 네. 감경 요소로 인정을 해주겠다는 뜻이고요. 네. 특별 양형인자에 보시면 세 번째 보시면 네. 처벌불원이라고 되어 있죠. 말 그대로 나중에 이제 사고가 나면 결과적으로는 합의를 하셔야 될 텐데 네. 합의를 유족들이나 재해자가 생각했던 금액보다 훨씬 많은 금액을 제시를 한다면 네.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탄원서를 받아내기가 쉽겠죠. 네. 그러면 이런 것들이 다 감경 요소로 정상 정장이 되는 거겠네요. 네네. 그러면 중대재해는 보통 어떤 사업장에서 좀 많이 발생하나요? 우리가 흔히 예상한 거와 마찬가지입니다. 네. 큰 회사보다는 작은 회사가, 네. 정규직보다는 비정규직, 비정규직. 그다음에 나이가 젊은 사람보다는 나이가 많으신 분들, 그다음에 근로시간이 아무래도 긴 사업장 같은 그죠. 경우에서는 이런 중대재해가 많이 발생이 되고 있습니다. 꽤가 생각이 나는데요. 그러면 2022년부터 중대재해처벌법을 안 받으려면 조건이 50인 이상 사업장부터 적용을 한다 했으니 그걸 이렇게 좀 살짝 쪼개는 건. 우리 대표님들께서 흔히 저한테 많이 물어보시는 네. 질문인데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의미가 없을 확률이 높습니다. 예를 들면 네. A라는 사람, B라는 사람 둘로 쪼갰다고 가정을 해볼게요. 네. 예를 들면 60명의 사업장인데 네. 30명, 30명 네네네. 쪼갰다고 가정을 해봤을 경우에 나중에 이제 조사하는 과정 중에 이게 같은 회사인지 다른 회사인지를 실질적으로 이렇게 판단을 합니다. 근로감독관이 판단할 때 같은 업종이면 같은 회사로, 같은 사무실을 쓰면 같은 회사로,
인사, 회계 이런 것들을 한 군데에서 같이 한다면 같은 회사를 인정받을 가능성이 매우 크기 때문에 사실은 그런 의미라는 의미가 없을 수 있습니다. 네. 어쨌든 지금 노무사님 말씀하시길 기업이 대응 방안으로 단체 보험 같은 걸 준비하면 괜찮을 거다라고 이제 말씀하셨는데 산재 위험성이 좀 낮은 회사면 굳이 가입할 필요가 없지 않나요? 제가 노무사이긴 하지만 사실 산재 네. 사고라는 게 정말 엉뚱한 곳에서 많이 네. 발생이 되고 있습니다. 네. 저 화면을 보시면 네. 이게 전자부품 회사인데요. 네. 전자부품 회사라는 게 작업하는 게 칩 꽂고 인두로 이렇게 접합하는 정도인데 사진에 나와 있는 것처럼 화재가 발생이 되어 있습니다. 화재가 산재냐고 물어보실 수 있겠지만 네. 일을 하다가 일어난 사고이기 때문에 네. 이것도 산재인데요. 네. 따로 이제 민사상으로 합의를 못해서 결국 대표가 구속되는 상황이 됐습니다. 네. 그래서 저희 회사가 산업 안전에 대해서 안전하다고 장담하는 거는 조금 자제를 하셨으면 좋겠고요. 네. 네. 요즘에 사실 우리나라에도 이제 불법 체류자가 굉장히 많아요. 어쨌든 영세한 소규모 사업장일수록 이런 불법 체류 외국인도 많고 뭐 이럴 것 같은데, 그래서 사실 4대 보험을 가입하지 않은 경우가 되게 많은데, 이런 회사에서 산재가 발생하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사실은 현실적인 대안을 좀 말씀을 드리면요. 네. 산재 사고가 나면 네. 산재보험 가입 여부와 상관없이 네. 산재보험 혜택을 받으실 수가 있습니다. 4대 보험 가입이 되지 아니했어도. 일반 보험회사에 가입하는 사보험과 다르게 네. 사회보험이지 않습니까? 아. 법에서 가입을 의무화한 보험이기 때문에 가입 여부와 상관없이 근로자이고 일을 하다 다쳤다면 당연히 산재보험 혜택을 받으실 수가 있습니다. 다만 네. 제가 좀 제안해드리고 싶은 거는 네. 우리가 실무적으로 봤을 때 네. 뭐 대표님, 작업하시는 대표님들 많으실 거고 네. 또 대표님의 가족분들 그다음에 사대보험을 가입을 권유해도 가입할 수 없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맞아요. 신용불량에 계신 수도 분들 있고, 정부에서 어떤 지원금을 받으시고 맞아요. 여기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네. 불법 체류 외국인 근로자들 같은 네. 경우 사대보험 가입이 어려우시다면 네. 대안으로 네. 단체보험이라도 가입을 하신다면 산재보험을 처리하지 않는 경우에 혜택을 좀 네. 보실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네. 생각이 듭니다. 사실 뭐 중소기업에서 산재 사고가 발생하면 손해배상이 굉장히 부담이 될 텐데 예를 들어서 한번 설명 부탁드릴게요. 그림 한번 그려보겠습니다. 네. 이 큰 그림이 네. 민사상 손해배상액이라고 한번 네네. 가정해보겠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 산재보험에 가입돼 있다고 가정하면 네. 산재보험에서 혜택을 받겠죠. 네네네. 근데 이 민사상 손해배상액이 네. 전체가 5억이고 네. 산재보험에서 1억 5천이 나간다고 가정을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나머지 모자란. 3억 5천 정도가 부족한 거죠. 네. 이 부분은 이제 회사에서 책임을 지셔야 될 텐데 네.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웬만한 중소법인에서 요즘 같은 저금리 시대에 현금으로 3억 5천 정도를 유보할 수 있는 회사가 몇 군데나 있겠습니까? 없습니다. 네. 네. 근데 2018년도에 네. 한국은행에서 통계를 네. 내봤더니 중소기업의 영업이익률이 네. 약 3.5%가 나왔습니다. 아. 말 그대로 1년 동안 100억이라는 매출을 일으켰을 때 이익률은? 이익이 3억 5천 정도 발생이 된다는 얘기죠. 근데 이런 1년 농사를 잘 지었는데 산재사고가 한 명만 발생이 되더라도 이 이익이 다 날아가 버릴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적은 비용으로 네. 단체보험을 가입을 하신다면 이런 어려움들을 해소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중대재해가 발생하면 민사상 손해배상액에 의해서 이제 회사가 부담해야 할 이제 비용이 발생한다라고 지금 설명을 금액으로는 말씀해 주셨는데, 프로세스는 어떻게 이루어지는 건가요? 자, 그림을 보면서 네. 예를 들어서 중대재해 네. 사망사고를 예를 들어서 한번 제가 어떤 비용들이 네네. 있고 어떤 일이 발생이 되는지 네. 설명을 드리도록 네. 하겠습니다. 자, 사망사고가 나면 제일 먼저 오시는 분들이 있죠. 119. 예, 맞습니다. 일단 재해자를 병원으로 이송을 해야 될 텐데 네. 그 다음에 오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경찰하고 네, 그렇죠. 근로감독관이 오시겠죠. 맞아요. 네. 이분들이 가장 먼저 하시는 일들은 경찰은 현장을 보존하는 보존, 거고 네. 근로감독관님은 작업주의 명령을 내리죠. 맞아요. 아니 사람이 죽었는데 일을 어떻게 할 수 맞아요. 있겠습니까? 그래서 작업정지 명령이 내리고 난 다음에 작업중지 명령을 해제를 하려면 네. 어떤 비용이 드느냐? 기계의 결함이 만약 있었다, 사고의 원인이 그럼 기계를 교체를 해야 될 거고요. 시설에 문제가 있었다 그러면 시설을 교체를 해야 되는데 이게 다 돈과 관련된 부분들이고요. 그 다음에 여기저기 조사를 받으시고 형사처벌을 받으실 수 있기 때문에 변호사를 또 선임해야 된다든가 그런 비용들이 발생이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단체보험 정도로 가입을 해 놓으시면 이 나머지 비용들은 어떻게 뭐 회사에 입원된 금액이나 대출을 받는다는 걸로 처리를 할 수 있겠지만
이렇게 단체보험이 가입돼 있지 않는 상황이 된다면 일반적인 기업들은 뭐 회사를 돈 닫을 수 있는 상황도 될 수 있다는 것이죠. 네. 보험을 통한 절세 효과가 있다면 어떤 혜택이 있는지 설명을 한번 부탁드릴게요. 그림에 나와 있는 것처럼 네. 두 가지의 경우가 있을 수 있겠습니다. 네. 첫 번째 경우는 말 그대로 이제 산재를 대비하는 단체보험 형태인데요. 네. 계약자를 기업으로 하시고 피보험자를 직원으로 하시고 수익자 나중에 네. 보험을 받는 것을 기업으로 하셨을 경우에 네. 일부 비용 처리. 보장보험료나 아니면 뭐 사업비나 이런 것들은 비용 처리가 되고요. 나머지 적축보험료 부분은 자산항목에 해당이 되시겠죠. 네. 그래서 대체적으로 산재를 대비한다는 차원이라면 네. 이 방식이 맞고요. 네. 두 번째 방식은 네. 예를 들면 개인 사업자 같은 경우에는 이익이 좀 많이 나오면 거의 절반 이상 세금으로 그렇죠. 올해 워낙 소득세가 올라서. 그렇게 이제 뺏기는 경우가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럴 바에는 차라리 직원들의 복리후생 차원에서 보험을 가입하시는 경우가 있을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계약자를 기업으로 하시고 피보험자를 임직원으로 하시고 수익자를 만약 임직원으로 했을 경우에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기업 입장에서는 전액 비용 처리가 가능한데 네. 70만 원까지는 복리후생비 처리를 합니다. 그러면 근로자 입장에서는 70만 원, 연간 70만 원까지는 사대보험료도 줄일 수 있고 맞아요. 소득세도 줄일 수 있고 비과세는 어차피 사대보험 부과를 안 하니까. 예, 네. 소득으로 보지 않는 네. 것이죠. 또 그다음에 회사 입장에서는 70만 원까지는 또 사대보험료를 안 내셔도 되지 네. 않습니까? 그리고 나머지 항목에 대해서는 근로소득으로 인정을 받으실 수 있기 때문에 네. 우리가 뭐 기본급이나 이런 것들을 올려주시면 좋겠지만 네. 그게 어려우시다면 이걸 인건비를 조금 네네네. 비용 처리도 되고 회사도 어떤 잠금 장치가 되고. 네네. 그리고 이직이 좀 많은 회사들 같으면 아무래도 이런 게 복지 있다면 네. 왜냐면 근무하는 동안에 보험료를 회사에서 부담을 하는 거기 때문에 네. 이중률도 좀 낮출 수 있는 혜택이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네, 듭니다. 네. 오늘은 2022년 50인 이상 사업장에 적용되는 중대재해처벌법에 대한 얘기를 잘 나눠봤는데요. 오늘 도움 말씀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